자, 매매 시장 말고 지금 전세 시장도 연일 하락세인데요. 네네네. 최근 통계를 하나 가져왔는데 전국 아파트 전세 0.31% 하락, 수도권 아파트도 0.41% 하락, 서울 네. 전세도 0.3% 하락. 주간 통계입니다. 맞아요. 전세 시장은 좀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간단합니다. 평균 연봉 서울 시민의 상황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서울 시민의 70%가 연봉 5,500 수준입니다. 그러면 현재 서울의 평균 가격, 매매 가격, 평균 가격이 뭐 10억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10억에서 그냥 계산해 보십시오. 지금 금리가 5%일 때 뭐 이런 거 계산하면 내가 갚을 수 있는 게 500이면 한 달에 버는 게 그러면 250 정도까지 어떻게 감내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것도 자, 사실은. 근데 그거는 금리가 2%일 때잖아요. 지금 금리가 올랐으니까 버티겠어요? 못 버티겠어요? 심각할 것 같아요. 생활이 안 됩니다. 네.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건을 계속 버티든지 돌려막기 해서 가지고 가든지 처리를 하죠. 지금 100원인데 제가 못 버틸 상황이에요. 정리를 했어. 근데 다행히 지금 남는 게 없어 하나도. 네. 세금 정도 거꾸로 잃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한 세금 뭐 2천만 원. 근데 집값이 10억짜리가 20% 빠지면 8억이에요. 갭이 2억이잖아요. 그죠. 그때 다시 사면 2억을 번 거잖아요. 전세 부분에서 이제 계산시켜 보시면 네. 전세 대출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제가 전세 대출 영업 본부장을 두 분을 알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2008년도 그 시기 전부터 이 갭 투자를 하신 거예요. 집이 몇십 개까지 되셨던 분이에요. 와. 지금은 이제 그 본부장님 하고 계신데 그때는 이제 돈을 버시려고 열심히 했는데 10몇 년 전이잖아요. 근데 결론은 파산했답니다. 전세돈 나가야 되는데 전세돈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일시적으로 지금 비슷한 위기가 오니까 이 전세값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돈을 어떻게든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이라도 여기 대출받은 게 껴있다 그러면 이자를 당연히 못 내니까 3개월 뒤에는 다 바로 경매 통보가 오죠. 그때 경매가 물건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 가격에서 지금 전세 대출 받은 이 본부장님이 영업을 했더니 서울은 70에서 75%, 아파트 기준이요. 경기도는 70에서 80%, 80% 분들이 전세 계약을 할 때 대출 다 받았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 아시지만 막 워라벨부터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다, 사람답게 살자 이런 분위기가 좀 팽배했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아나바다 운동을 했지만 그다음에 최대한 가능한 선에서 했는데 그때 저금리가 받쳐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5억을 대출 받으면 2%니까 100만 원인데 월세로 하면 안 80만 원, 12달이니까 85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룸 투룸에 60만 원 사느니 그렇죠. 20만 원 내가 더 내서 사람답게 아파트에 살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부터 뭐 신혼부부터 할 거 없이 다들 업그레이드를 한 거예요. 그분들의 이제 대출 상태가 그러면 어떻게 받았겠어요? 최대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싸니까. 그러면 10억짜리 집이면은 만약에 전세가 6억 정도 되면 실제 사례인데 자기 돈 1억인데 정부에서 4억 해주니까 저리로 4억 받는 거예요. 그러면 4억 이자를 해봤자 그때 싸게 하니까 2%니까 80억 월세 손돈도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이제 갑자기 150, 160이 되니까 자기 돈에서 펑크가 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뭐냐? 금리가 끝인 게 아니라 더 오른대잖아요. 네. 그럼 내가 전세 만료가 돌아왔어요. 더 버틸 자신이 없죠. 지금도 지금 메꿔가지고 그런 분이 분명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그분들이 70에서 80% 서울 수도권이 엄청나잖아요. 이분들이 다 웬만하면 나오고 싶겠죠. 근데 나오기 시작한 분들이 계시니까 전세값이 하방 압력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럼 옆에 있던 사람도 또 나오고 싶잖아요. 더 싼 거 있으니까. 이게 이제 연쇄 반응이 벌어진 거예요. 게다가 새로 입주를 한다. 입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입주를 하는데 사람이 거긴 비싸잖아요. 새 거니까. 거기 못 가죠. 능력이 안 되니까. 시장이라는 것이 받쳐주는 수요자, 전세 수요자든 매매 수요자가 있어야 시장이 유지가 되는데 그 시장의 수요자들이 지금 한계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시장은 완전히 심리적으로 역전된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의 뭐 관성의 법칙이라고 한 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쉽게 안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잔금 메꾸려고 예산을 했다가 전혀 안 맞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럼 전세가가 내려갔으니까 5억짜리라 그래요. 5억짜리니까 한 3억 5천 정도 생각했겠죠. 옛날은 4억. 분양받을 땐 4억이었어요. 전세가가 높았으니까. 근데 4억은커녕 2억인 거예요. 그럼 2억을 더 자기 돈을 메꿔야 되는데 이 분들의 공통점이 자기 돈 갖고 하신 분이 없어요. 그렇죠. 다 전세돈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지금 힘드실 건데 그럼 또 이런 분도 있죠. 일식 2주택자인데 집을 팔고 와야 되는데 안 팔리잖아요 집이. 그분들 어떻게 돼요? 그럼 잔금 날이 지나면 은행에서는
등기는 쳐야 되고 돈은 잔금을 못 내면 그거는 아예 건설사에서 시행사에서 연체이자는 더 비싸잖아요. 그렇죠. 막 13% 10% 이렇잖아요. 잠 못 잡니다. 그나마 잔금을 쳤어도 대출 받아서 이것도 이자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본의 아니게 80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전세라는 레버리지를 충분히 활용했는데 그 레버리지가 빠지면 당연히 파산이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 현상은 제가 볼 때 당분간 미국이 금리를 멈추기 직전까지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물량이 많은 곳은 더 심하겠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낙관적인 자세는 이제 잠시 접어두기를 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이 사태는 좀 잦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것도 추세라는 게 있어서 금리 인상이 멈추더라도 이 전세가의 하락 추세는 앞으로 몇 년간 좀 이어지게 될 것인지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몇 년간 이어지다가 멈춘 시기가 옵니다. 어느 시기가 오냐면 그럼 그분들이 빌라로 다운사이징을 하던 아니면 서울 분들은 경기도로 넘어가시던 경기도 분들 중에서도 또 안양 신도심에서 조금 외곽으로 가던 이렇게 차등적으로 계속 스텝바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언젠가 되면 균형점을 맞추게 돼. 그게 뭐냐면 월세. 이제 월세로 가실 거 아니에요. 지금 월세로 가신 분들은 고정금리잖아요, 사실은. 월세가. 근데 월세가 지금 이율이 전세 대출 이자보다 지금 쌉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당분간은 월세가 계속 더 늘어날 거예요. 왜? 계속 싸니까. 가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전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갈 그 가격이 내려와서 전세 가격이 4억일 때는 월세가 더 싼데 2억이 됐는데 대출을 받아서 그 이자율을 계산하니까 월세보다 싸. 그럼 다시 글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요가 월세하고 전세의 그 이유, 소비자 입장에서 지출 부담률이 비슷해지면 전세 가격 하나가 멈추겠죠.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그게 내년에는 맞춰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태가 이제 좀 유지가 되겠죠. 내년 정도면 좀 맞춰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절반이 넘었거든요. 넘죠. 하지만 이제 이게 당연히. 전세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월세가 더 유리했기 때문에 벌어진 그런 당연하죠. 현상이거든요. 스마트한 소비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세가 뭐 없어지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대한민국은 불가능합니다. 당분간. 왜냐하면 일시적 이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전세 레버리지를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10년 장기 임대는 하거든요. 공격적으로 안 하고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도 많아요. 나이 드신 분 중에 나 알맞게 해서 알맞게 5개는 전세 놓고 5개는 월세 받다가 이걸로 생활을 하고 전세 뭐값 많이 안 올리고 차근차근히 가다 보면 물가 상승하고 오르는 건 아시거든요. 그분들은 그렇게 유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 돈을 바로 뺏어 줄 수 있는 자본 유동성은 없거든요. 그분들을 가져갈 것이고 일시적 이주택자 중에서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고 장기 특별공제 이런 혜택들이 있잖아요. 정부의 정책에 따라 또 변하거든요. 그분들은 두 가지예요. 연령층마다 다른데 50대, 60대, 70대 분들은 결혼 안 한 자제가 있으면 무조건 들고 가잖아요. 왜? 불안하니까 자식을 위해서 그걸 전세를 내보낼 때 자식이 전세돈 정도면 부담이 없거든요. 근데 주택가가 오르면 부담이 더 되잖아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현명한 자산관리죠. 일정 정도의 수요는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있다. 당분간 10년 이상 일단 갈 것 같다. 언제 없어지냐 제가 볼 땐 집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런 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되게 되지 않는 한은 제가 볼 땐 당분간은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특성이 있어가지고 유지될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 음마아파트 정비계획이 통과돼가지고 좀 대체적으로 좀 들썩들썩하거든요. 네, 그렇죠. 종전 하락에 접어들 때 이 재건축은 보통 어떤 태클을 타게 되나요? 하락계 재건축 시장은 사실 게임으로 말하면 데드죠. 재건축은 부동산 하락기에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게 기본이니까 진도가 잘 안 나갑니다. 다들 보수적으로 그냥 들고 갑니다. 하락기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음마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렇죠. 꾸준히 준비를 해왔고 계속 시청에다 했고 주민들의 뜻이 모아졌기 때문에 시에서만 오케이 하면 이제 갈 수순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온 것인데 하락 분위기가 너무 강하다 보니 부동산 하시는 기자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건 좀 반가운 소식이잖아요. 어떤 주민의 입장에서든 투자자 입장에서든 호재잖아요. 요즘 호재가 거의 없잖아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좀 언론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주민들한테 물론 호재인 건 맞아요. 그러나 이제 전체 시장을 볼 때는 지금 재건축 시장 거래량이 거의 절벽, 바닥, 지하실까지 가 있습니다. 제가 체크해 보는데 재건축 시장은 지금 많이 내려가는데 거래가 지금 중지된 상태예요. 사실 거의 안 하거든요. 가끔 이제 특이한 부자분들이 비싸도 사는 분들 한두 개, 또 아니면 잘 안 파세요. 좀 비싼 압구정 이런 데는 좀 들고 가는 편이고
그 밑에 단계 재건축 현장들은 경험을 하신 분들, 글로벌 금융위 때 개포동 같은데 제 아는 지인이 개포동 꼭지에 사가지고 전세가가 안 받쳐주잖아요. 네, 그렇죠. 7년 동안 마음고생하고 잠 못 자고 그랬습니다. 계속 내려고 사업은 안 가니까. 분양가가 받쳐줘야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 추가 분양금이 줄고 조합원들을 설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마 같은 경우에 지금 잠시 내려가서 그렇지 언젠가 오를 거니까 천천히 하자 오를 때가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적으로 분명히 좋은 호재인데 지금의 경제 상황상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땐 호재라고 받아들이면 실수할 수 있다. 그걸 보고 지금 투자하는 타임은 아니다. 전반적인 시장, 금리나 아까 말씀드린 거리랑 살아나는 거 이런 게 갈 때 그때 시장을 다시 보셔야지. 이런 건 있겠죠. 하락세가 깊어지면서 재건축에 전세로 있는 분들이 빠질 때 자산이 만약에 담보가 안 된 분들은 또 경매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또 이게 하한가가 나오잖아요. 하한가는 차후 가격의 상한가라고 치고 하니까 그 압박이 오면은 재건축 시장은 심리적으로 전반적으로 재건축 시장에서 돈 버는 세월을 이제 시민들이 다 알아요. 조합원이 되면 3년 안에 입주할 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현장들이 기본이 8년에서 12년이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년을 보고 투자하지 않으면 답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도 너무 변동성이 심하고 압구정, 현대라든지 목동이라든지 여의도 입지 좋고 특수한데 그런 데들은 호재의 연장성을 좀 가지고 가겠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그거에 기대를 한다는 건 오판할 수 실수할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고 중장기적으로 좀 더 보신 다음에 재건축은 또 살아날 때도 또 먼저 살아가거든요. 나중에 재건축 현장들이 거래가 늘어난다든지 이럴 때 접근하셔야지 지금은 호재로 판단하셔가지고 접근하는 건 좀 너무 성급하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일 겁니다. 아마 촬영 기준 오늘 그 원희룡 장관께서 네. 집값이 50% 올랐는데 8% 빠진 걸로 뭐 폭락이라고 볼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이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식 어떤지 조금 교수님 그 의견을 좀 여쭙고요. 그 다음에 정부 뭐 이렇게 조금 해라. 뭐 단기 대책, 중장기 대책. 좀 교수님만의 뷰가 있으면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번 정부의 원희룡 장관이 그나마 부동산을 좀 아시니까 방향성을 잘 잡은 것 같아요. 기억나시겠지만 MB 때도 그랬고 박근혜 때도 그랬고 집값이 내려가는 심리를 완전히 잡혀 변곡점을 틀어가지고 방향성 대세를 잡으면 어떠한 대책도 안 먹힌다는 걸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은 정치하고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정치에서 이제 세금 규제나 뭐 거래 규제나 이런 것들을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잖아요. 법으로. 그러니까 그게 시장에 영향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 입장에서 그럼 총선이라는 게 또 필요하고 그렇죠. 집권당 입장에서 네. 그러면 벌써 1년반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규제 하나를 일단 지방은 풀었지만 서울을 풀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2200만 전국 가구 중에 다주택자분들은 좋아하겠죠. 1주택자분들은 좋아할까요? 무덤덤하거나 또 세금 만들지 올라가면 세금 치인 분들은 그죠? 그리고 자식이 둘인 분들은 이런 반대하겠죠. 왜? 100원 올라갔는데 나는 자식 보낼 때 200원을 투입해야 돼요. 1주택자 중에 자녀가 많은 분들은 또 이 비판할 것이고 쉽게 말하면 유주택자 중에 1주택자들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주택자가 또 900만이에요. 50%가. 그럼 무조건 잘못 부자 감세라든지 뭐 친건설 이런 성향이 국민들한테 비춰지거나 기사화되면 총선을 물 건너가잖아요. 그러면 총선 이후에 보수 쪽 분들이 그것 좀 친시장적이잖아요. 네. 그걸 해줄 길이 없잖아요. 제가 저 장관이라도 지금 올라간다고 펌핑하는 건 잘못된 방향이잖아요. 그리고 또 올린다고 올라가지 않는 것도 예전에 경험을 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향성을 너무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그거죠. 총선을 이기면 그 다음에 이번에 발표했던 내용들을 본격화하겠죠. 이겨야 다수당이 되니까요. 그때 그렇죠? 좀 시기도 좀 약간 무르익었을 거고요. 더 많이 하락했을 텐데. 그렇죠. 정확하죠. 그거를 이미 정부에서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당분간 총선 전까지 규제 완화를 크게 기대할 수는 없고 지방이나 수도권은 이제 미분양이 나기 시작하고 네. 약간의 경착륙이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누구도 이해되지만 서울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대기 수요가 많으니까 이건 잘못 펌핑하면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쏟아질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방향성 잘 잡았고 근데 이것도 웃기는 얘기인데요. 원희룡 장관님의 속심이 나온 건데 네. 제가 어딜 갔더니 갑자기 그 앵커분이 그러는 거예요. 기사 봤냐고. 원희룡 장관께서 40% 하락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들은 적이 없는데 막 찾더니 제2 무슨 일본데
헤드라인이 딱 그래요. 40% 떨어져야 이렇게 써 있어요. 원희룡 장관이 알고 봤더니 PIR 지수가 현재 18 정도 되는데 10이나 12가 돼야 된다. 그 제2 기자님이 그거를 확대 해석도 아니라 의역 해석해서 똑같은 내용. 18에서 10이면 40% 빠진 거 맞잖아요. 소득이 막 이렇게 들지 않는. 네, 그러니까 40%딱 박았더니 또 원희룡 장관께서 나오셔가지고 또 반박 회견. 40%라고 한 거 아니다. 앞뒤가 좀 안 맞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일 게 뭐냐? 아, 원희룡 장관도 40%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시장에 정책을 대응하고 계시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아, 네. 우리 지금 현재 그 영끌 갭 투자 이런 것들로 한동안 뭐 돈 버셔서 좋은 분도 있었지만 벼락거지 막 안 좋은 단어들 네. 또 계층 간의 어떤 반목하고 부동산에서 다 비롯됐거든요. 돈을 많이 벌면 의식주가 해결되면 주회가 제일 볼륨이 크니까 마지막에 그것을 업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인간들이 더 이쁘게 짓고 싶어 하고 리모델링하고 싶고 선진국의 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나라들도 민간 시장이 잘 돌아가요. 굳이 전 국민이 이 페이스에 들어가지 않고 대부분의 국민은 성실하게 살면서 안정적인 펀더멘탈이 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돈을 모으면 부동산은 오르게 돼 있어요. 부가가치를 높여서. 네. 그러면 그게 아주 완벽한 투자죠. 완전한 국가에도 도움이 되고 투자를 했을 때 나도 벌고 내가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더니 이 개발품이 잘 나왔어요. 근데 저도 돈을 벌었어요. 왜? 많이 사줘서. 많이 사는 분들은 왜 사죠? 생활에 너무 도움이 되니까 쓸만하니까. 여기도 좋고 회사도 좋고 투자도 좋아요. 이게 투자예요. 자꾸 투자 투기를 비슷하다는데 저는 확연하게 구분해 드릴게요. 투기는 했는데 나만 벌고 피해 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근데 요번에 우리 화랑장은 피해 보는 분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심리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 정치권들이 국민들이나 부동산을 정책적으로 보지 않고 정치적 시나리오에 입각해가지고 집값을 띄웠다 올렸다 하는 정책을 쓰다 보니 늘렸다 물렸다 이러니까 국민들 중에 일부분 부동산에 종사하거나 그쪽에 올인한 분들은 벌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피곤함을 느끼죠. 전세 대출 확대라는 이런 악용이 되는 거를 제도적으로 전세 대출이 알맞게 돼 있으면 알맞은 선에서 주택가격이 형성될 거고 투기도 어느 정도 줄 것이고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서 더 좋은 이런 투자 형태로 바뀌면 펀더멘탈도 든든해지고 국민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전세대출 제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성장해야지 몇 사람만 성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알고 계시고 우리가 앞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다 같이 돈 벌고 우리나라가 수출을 잘해서 돈 벌고 투자도 아주 건전한 형태로 투자 형태로 다 같이 부동산 하시는 분이나 안 하시는 분이나 했던 분들 욕할 필요도 없고 인정해주고 부가가치가 나오면 그리고 안 하는 분들에 대해서 또 욕할 필요도 없어요. 아 이분들은 기다리면 나중에 되겠지. 이렇게 긍정적인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간곡히 전달해 줄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네, 제가 감사합니다. 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또 나와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네네네. 이렇게 다시 오셔가지고 또 예. 더 좋은 얘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